문법 섞기 시대 섞기 시대. 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민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이제 설 연휴 지나갔죠. 이제 지난주에는 방송을 한 주 쉬었습니다. 저도 좀 그냥 이런 방송 수업 강의 준비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좀 푹 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아예 좀 다 하던 일과 다 접어놓고 그냥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명절이지만 이제 처갓집이나 아버님 댁에도 저 요즘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평상시에 못 자던 늦잠 오후 2시, 3시까지 그냥 막 쭉 자고 한 2, 3일씩 막 쭉 자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랑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집사람이랑 마트 영화도 한 편 보고 이렇게 소울이라는 영화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오후 수업도 시작되고 저도 이제 휴식이 거의 없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 좀 바짝 쉬어놔야 그래야 또 억울한 마음 안 드니까 충실히 쉬었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연휴 기간 동안에 공부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휴식을 좀 잘 취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는데 좀 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좀 잘랐어요. 머리 커트, 헤어 커트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이제 이 스타일로 밀고 가기로 했는데 염색을 안 했더니 여기 보시나요? 흰머리가? 네, 흰머리가 너무 하얗게 나와가지고 아예 이제 흰머리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를 좀 완전히 백발 스타일로 이렇게 도사님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머리가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집에 가서 이제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머리를 좀 이렇게 단정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여자분들은 파마하시고 하는데 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않게 해놓는 것도 공부에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보기 전날 머리 자르면 또 선택하기도 하고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해서 또 시험 망칠까봐 아예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머리를 자를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 머리를 자르려면은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한 달이나 2달 전에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역산으로 해가지고 내가 언제쯤 헤어커트를 해야지, 그래야지 시험 때 제일 딱 편안한 스타일로 공부할 거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막 헤어커트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별 크게 영향 안 줄지 몰라도 왜 징크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수험생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된 거, 저것 때문에 안 된 거,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하여간 수험생은 모든 핑계거리를 다 없애놓고 내가 만약에 시험이 안 됐다면은 내가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거다라고 딱 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오직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낸 거고, 잘 안 됐을 때는 오직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 합격하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여기 투자한 시간이 후회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의 요소들은 상관없는 걸로 만들어 놓고 공부에 집중을 해서 내가 공부한 걸로 모든 성과를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요 스타일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싹 밀고 한쪽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이게 조금 그래도 뭔가 요즘 스타일이랍니다. 요즘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좀 올해는 쭉 이 스타일로 해보고, 또 괜찮은 다른 스타일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스타일도 내년에는 또 바꿔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을게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요 소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들별로 이제 9시까지만 야간 수업하다가 10시 정도까지는 이제 야간 수업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연휴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환자가 특별히 많이 늘지만 않으면 조금씩 더 하향 조정해서 좀 생활이 자유롭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 같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를 해주시면은 좋은 여건에서 공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이거 마스크 끼고 요즘 이제 하루에 한 8시간씩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숨이 계속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쉬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횡격막이 땡기는 느낌이에요.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마스크 끼면 산소 부족 때문에 사실 집중력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작년에는 그래도 그나마 후반부에만 좀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좀 짧게 이겨내고 말았는데, 올해는 이제 시작부터 좀 이래서 빨리 끝나야지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이유에서 이제 작년에 합격률이 좀 엄청 떨어졌어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거의 뭐 반토막지경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수험생한테는 좋지 않은 여건이기는 한데 빨리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뭐 그러든 저러든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합격하는 사람은 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기를 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예정 일정 하나 좀 광고 좀 할게요. 중요한 것부터. 자, 일단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종로방문각에서 진도 보강이 하루 있습니다. 온라인 수험생 분들도 이제 같이 해당되는 얘기고, 제가 원래 이제 1, 6월 강의는 이제 9주 정도를 기본 수업으로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강을 하루 해서 10주 수업 분량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필수서가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9주 정도면은 강의를 좀 끝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다행입니다. 너무 이렇게 강의 늘어나는 게 힘드니까. 근데 지금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촬영 일정이 8주밖에 안 나와요. 1, 2월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요일 날 보강 일정 잡았다는 거 안내드리고, 온라인 수험생 분들은 이제 그날은 일요일이라 그 이제 서버팀에서 뭐 이렇게 업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힘들고, 오전에 수업 이제 한 2시 정도까지 하면 그 녹화분을 이제 저녁 정도에 들을 수 있게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날 보강이 있고 또 화요일 날 수업, 정규 수업 또 있고 그러면은 이제 수업이 2주 분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체 진도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시간 좀 내셔가지고 꼭 미루지 말고 좀 해결을 하시면 좋겠고, 혹시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그 강의실에 오시면 그러면 뭐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그날은 그냥 뭐 이렇게 수업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제가 관계자분한테 허락을 받아놨으니까 오시면 좀 인사도 하고, 뭐 오신 김에 겸사 뭐 책 표지도 하나 싸드리면 더 좋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뭐 계획적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일요일 날 제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수업을 못 끝내고 조금 1시간이라도 연장을 더 하려고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시는 분들 혹시 수업이 좀 늦어지게 되면 점심 대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한테 피자를 제가 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피자 드시러 오시면 그럼 제가 몇 명이 오든 피자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와서 또 그런 현장 분위기 좀 느껴보고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수강 안 하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날 뭐 하루 인사차 왔어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일요일 날 10시에 종로방문각 학원 305호에서 진도 보강 4시간 정도 있고요. 수업 내용은 저당권 뒷부분이랑 계약법 총론 부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판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도 크게 듣는 데는 뭐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 뭐 타학원 수강생이시거나 또는 뭐 교재를 안 보고 계신 분들도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나 중요한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2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다음 주 일요일 28일 날 민사특별법 수업을 이제 김포 그 중앙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제 화면이 있어서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네, 여기요. 2월 28일 날 10시부터 시간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오후 7시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각 학원별로 할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학원, 그러니까 이제 종로 방문각 학원, 종로 방문각 학원에서 강의한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될 거고, 그리고 김포중앙학원, 그리고 이제 천안방문각 학원 세 군데 다 수업할 거고요. 그리고 일정은 조금씩 이제 달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김포가 됐습니다. 2월 28일이 됐고, 이제 종로는 이제 3월 5일인가? 뭐 이렇게 3월 초에 수업 진행 예정으로 있고요. 천안은 아직은 이제 뭐 날짜가 좀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주 정도나 뭐 이렇게 뭐 그 전주 정도나 뭐 이렇게 좀 아마 주말 이용해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사특별법이 이제 6문제 정도 출제 분량인데, 이게 이제 수업할 내용들은 꽤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만나서 오전 내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그리고 오후에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1, 2월 과정이랑 3, 4월 과정이랑 합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날 수업 아주 자세히 하고 4월 말에는 민사특별법 수업 일정을 따로 잡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1, 2월 수업 영상과 3, 4월 수업 영상에 다 같은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자꾸 미루면 좀 짐이 되기도 하고,
5월 달에는 또 민사특별법을 수업을 하겠지만은 그때는 조금 아무래도 줄여서 하게 될 거고 또 5월 달까지 특별법을 한 번도 안 배운 상태로 진행한다는 것도 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요 특별법 수업이 있을 때 각자 여건에 맞게 가능하신 일정에 최대한 오셔가지고 수업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인근에 계신 분들은 2월 28일 날 오셔서 김포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 원장님이 수강생 아니라도 듣는데 상관없게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은 라이브 송출도 한다고 하니까 유튜브 쪽 채널에서 학원에 문의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안내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수업하는 거는 이제 라이브 송출 그 스케줄은 아직 그 서버팀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돼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가능하도록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두 번, 세 번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수업이니까 종로가 편하신 분들은 종로 쪽에서 들으시고 김포가 편하신 분들은 김포에서 들으시고 천안이 편하신 분들은 천안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번은 좀 자세히 들어주시고 2차 하시는 분들도 들어도 괜찮아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중개사법 교수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또 민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또 잘 충만하게 가지고 2차 쪽에 수업을 듣는 게 또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들으러 오셔도 되고 실제로 김포에서는 매년 2차 수강생들이 이 수업 들으러 자주 옵니다. 이게 이제 좀 제가 자세히 하다 보니까 한번 자세히 좀 들어두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주택상가 임대차 같은 거는 여러분들 시험과 상관없이 생활법률로도 좀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 타임만이라도 좀 들어주셔도 괜찮고 하니까 요 수업 혹시 자기 스케줄 잘 조정하셔가지고 김포나 종로나 천안에서 꼭 챙겨 들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한테 민법 배우시는 분들도 같이 듣자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다 환영이고요. 그리고 이날 수업은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수업 듣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제가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지금 자세한 설명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법 한번 특강이다, 무료 특강이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이제 2호 공감 채널이라고 있어요. 2호 공감 채널이라고 이제 이영석 교수님이랑 이제 잠깐만요. 화면 조정 잠깐 할게요. 네, 이영석 교수님이랑 오시훈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에요. 소통 방송 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2호 공감 채널 하시는 이제 이영석 교수님 오시훈 선생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먹방 촬영을 좀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무슨 장어탕 그런 거 먹방 촬영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먹방 촬영하다 보면은 비방 용어나 편집이 필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녹화로 진행하고 이제 저도 따로 녹화할 거예요.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혹시 다음 주 이 민쌤뉴스 채널 방송할 때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B컷 이런 거 있으면은 소개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목감이 있는데 여기 사무실에 또 혹시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학생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또 참여하는 이런 방송도 여건이 된다면 좀 기획을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같이 오시면 또 좋은 방송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훈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공법 선배님이고 그리고 이영석 선생님은 저랑 선생님들 중에 가장 친한 제 동생이자 그리고 또 동료인 이런 선생님이고 물론 이제 지역마다 그 과목 교수님들 다 친하기는 한데 특히 이영석 교수님이랑은 제가 처음에 강사 될 때부터 같이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제 민쌤뉴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2호 공감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영상 올라오고 하면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휴식하실 때는 이제 그런 거 좀 활용 좀 하시고 또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분한테 왜 이제 어느 교수님 이야기는 많이 하고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냐 이런 질문 받았는데 모든 교수님들이랑 저는 다 친합니다. 이제 같이 강의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또 에듀윌이나 메가랜드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랑도 다 또 개인적인 교수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서 그렇지 다 친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는 게 맞겠지만은 또 선생님들 마다마다 또 개성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랑 공부 스타일이 잘 안 맞는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공부가 많이 혹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또 박물관에서도 여러 교수님 계시고 하니까 또 그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또 보완해가지고 또 합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뭐 누구 교수님이 더 좋다 더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다 스타일들이 다 좋은 스타일들을 갖고 있고 각각 개성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학생으로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최성진 교수님 이야기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최성진 교수님은 저 해병대 선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고 굉장히 고마운 형님이고 그리고 최성진 선생님이랑도 굉장히 친합니다. 명절 때 제가 전화도 안 했는데 형님이 먼저 전화 오시고 이럴 정도로 친하고 하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언급을 못해서 그렇지 뭐 신정환 교수님, 최성진 교수님 제 세금 처리도 맡아주고 계시는 종로 세법 교수님, 네, 뭐 전부 다 이제 다 친해요. 다 뭐 이렇게 뭐 자주 못 만나는 여건이라서 그렇지 선생님들 응원을 제가 자주 하더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응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응원해야죠. 학생들도 응원하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주 동안 이제 있었던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 질문 코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질문 코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코너는 제가 좀 컨셉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컨셉 질문이라고 하면은 요거 아니구나. 너는 내려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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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면 잡히죠? 네.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잡히죠? 자, 이게 이제 방문각 강사 Q&A란에 올려주시는 질문인데, 근데 일단 여기 Q&A란에 이렇게 필수서 27쪽 사례 2번, 28쪽 사례 2번 차이점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 잠깐 더 이야기 좀 드립니다. 이게 무슨 사례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해당 사례에 폼을 조금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 정답을 풀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자는 건 아니고 요거 이제 사례가 두 개 뭔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요 말이 지금 캐치가 돼야 돼요. 자,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자, 이렇게 네, 증여하기로 약정을 했다. 동그라미 붙이는 게 낫겠네요. 자,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증여를 약정했다. 약정했다. 자, 요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자꾸 주석이 나오네. 자, 근데 세금 문제를 우려해서 을과 짜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얘는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꾸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안 할 건데 증여를 하기로 꾸몄다. 이걸 소위 이제 은닉행위 사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등기를 하기는 했어요. 이랬을 때, 자, 매매 계약은 실제로 안 한 계약이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 계약은 실제로 한 계약이니까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건 증여는 계약을 한 거니까 자, 소유권은 을한테로 넘어갈 테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은닉행위 사례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질문하실 때 이게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부분이 여기 보면은 자, 이게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허위로 매도하고, 자, 이런 말이 나오네요. 허위로 매도하고 이렇게 팝업창이 자꾸 뜨는 건 이건 어떻게 제거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 이분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자, 여기 매매를 가짜로 했다는 게 여기 되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게 맞는데, 근데 자, 위의 사례는 증여를 약정했다는 말이 있고 매매를 가짜로 서류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사례는 그냥 가짜로 매매했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는 증여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거는
가짜 계약이니까 무효인 거 위에서도 똑같고 매매 계약이 무효다. 가짜인 거 무효니까 똑같죠. 그죠? 똑같아져요. 근데 아까는 증여가 유효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가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밑에는 유효인 증여 계약이 숨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효예요. 무효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 갑은 을에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의도가 둘 다 가짜 매매 계약인데 근데 둘 다 매매 계약 무효고 근데 왜 자, 위에서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맞고 밑에서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맞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이런 취지의 질문인데 자, 사례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디테일을 잘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가 무효고 가짜 계약이다 이것만 가지고 같은 사례다 이렇게 판정하지 마시고 디테일 상으로 이렇게 좀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을 잡았을 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증여가 유효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매수인한테로 수증자한테로 정확하게는 수증자한테로 넘어갈 거고 자, 넘어가게 되면 소유권 을에게 갔으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매매가 무효고 뭐 더 이상 뭐 소유권이 넘어갈 만한 다른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사례 문제 푸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아직 이 문제 안에서 좀 미세한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은닉행위 사례 그림 그려드리고 다 설명드리고 이런 허위 표시 가장 강제집행 면탈 사례도 다 그려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머릿속에 뒤죽박죽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문제 풀려고 딱 보면은 이게 뭐였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그게 점수로 반영이 안 되는 현상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 알겠는데 문제 풀면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 배울 게 많고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뭐 듣고 이해하고 동영상 반복적으로 보고 이런 게 중요한 시기지만은 5월달, 7월달 이렇게 갔을 때에는 온라인 수강생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 차이점이 뭔지 비슷하게 생긴 문제가 조금씩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해내고 자, 그렇게 하는 연습을 스스로 많이 해보았을 때 점수로 연결되는 거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점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이 가끔씩 합격자 모임에 와갖고 선생님 때문에 붙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선생님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붙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붙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합격생분들 오시면은 합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드려요. 나는 그냥 나의 일을 했고 그냥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소위 선생님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알려준 것들을 학생들이 단기간에 잘 소화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보기 좋게 탁 성공해갖고 돌아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분들을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 스스로 적용해보고 그리고 문제에서 틀려도 보고 뭐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앞으로 필요해질 거고 이런 세세한 차이점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틀렸을 때 이런 부분들도 질문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화면이 조금 잘렸네요. 제가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방문각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인데 글자가 조금 작더라도 제가 뭐 설명드리려는 취지는 이제 이 문제 풀어드리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낸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저는 딱 보면 제가 낸 문제 압니다. 제가 낸 문제는 제가 일일이 타이핑치고 문장 구성 순서까지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몇천 문제를 만들었어도 이건 내가 낸 문제다를 알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낸 문제는 아니고 방문각 문제집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째 방문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어디서 개인적으로 보신 질문 같아요. 근데 요 문제 자체는 일단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좋은 문제와 좋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옛날 스타일의 문제거나 또는 출제를 전혀 안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거나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막 깔려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옛날 문제를 출제하는 걸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제가 뭐 방송이니까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거 많이 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요즘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뭐 소위 잘 나간다 하는 강사들은 다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요즘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작년에 뭐가 나왔고 올해는 또 뭐가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 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민법 잘 아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던 문제 갖다가 막 활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고 막 계속 고민을 하고 저걸 내가 모르니까 실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공부할 시간을 그만큼 뺏기게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 저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하는 기준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누가 낸 문제인지 모르니까 제가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지 않은 문제라고 말을 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옳은 것은 이거 정답이 1번이라는 거고, 이분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1번 때문에 질문하신 건 아니고 4번, 5번 쪽에 피담보 채권 관련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뒤쪽에 있는 이제 4번, 그리고 5번 뭐 이런 부분들을 이 학생이 알 리가 없어요. 전공자들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정답이 지금 1번인데 이 1번 질문 잠깐 보시면은, 자, 저당 부동산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자, 이 문제의 이제 상황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이 주인이 바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됐을 때, 여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채권이 변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은 무효됐겠죠? 그럼 이제 말소를 하면 되는데, 자, 이 말소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자,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 소유자, 자기가 저당권 설정했던 종전 소유자,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고 종전 소유자예요.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할 권리가 있느냐? 뭐 이따가 일단 맞습니다. 자, 이 지문은 일단 이 지문은 일단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지문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 지문이 맞고요. 뭐 잠깐 그냥 소개나 드리면은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그러더라도 자기가 설정했던 저당권은 자기가 말소할 수 있고, 설정 계약을 할 때부터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채권 변제가 완료가 되면, 채무 변제가 완료가 되면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변제가 완료가 됐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아주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등기청구권 파트 수업할 때 배우게 될 거고요. 아직 1, 2월 순환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은 거라 뭐 학생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뒤에 것들이에요. 자, 2번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닐 경우에, 자, 원본 채권이 이행기 경과한 때부터 1년분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문은 이제 판례에서 따온 문장인데 이 판례가 어떤 판례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문이 자, O라고 해야 될지 X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물상보증인이라는 뜻인데, 자,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1년분까지만 변제를 하면 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 실제로 가능한데, 근데 해당 판례 그 실제 사례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고 그냥, 자,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1년분 제한, 1년분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 책임진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근데 자, 이 2번 지문이 왜 제가 안 좋다고 말하냐면은, 이 판례의 해석에 관해서 대학 교수님들도 해석론이 약간씩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 학계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지문들을 출제를 하느냐? 뭐 안 해요. 출제를 하더라도 판례 원문 그대로 출제를 하지 이렇게 판례 원문을 변형을 가해서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판례 원문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가 자기의 해석론에 의해서 변형을 가한 지문이에요. 학생들이 알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출제자가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으니까 O로도 설명할 수 있고 X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해도 실제 시험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 그것도 판례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변형을 가한 지문, 자, 이런 건 출제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 안 하는 개인의 생각을 문제로 만들어서 저는 좋지 않은 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3번에 보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변제한 만큼 채권 최고액이 축소된다. 이거는 해석의 여지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전공자들이라면 당연히 알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비전공자들도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기출문제 어디에도 이 문장은 나온 적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지금 대략 한 20년치 공인중개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사법시험 기출문제들이 다 외워져 있는데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문장 같은데 왜 이런 불필요한 문장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고 옛날 한 5회, 7회 이럴 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있었을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하지만 글쎄요. 이걸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가능성은 좀 현저히 좀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거를 문제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답 틀린 지문인 건 확실하기는 해요. 2번은 애매한 지문이고 3번은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볼 좀 이유가 없는 지문이고 4번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를 행사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우선 면제 받는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고 이 배당기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민사집행법에 있는 거고 시험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초과 지문을 기출로도 나오지 않은 지문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5번도 대체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대체물 채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안 나와요. 피담보 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 시가로 선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채권법 총론을 좀 배워야지 알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런 문제가 어디 있다면 느낌상 옛날에 출제한 변리사 문제이거나 이런 문제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학리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좀 대학 교수님이시거나 또는 법학 박사 이런 과정을 하시는 분 누가 자기 어떤 주관으로 만들어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하려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2번부터 5번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1번은 정답이고 정답 지문은 시험 범위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고른다면 고를 수 있는 지문이기는 한데 이 2번하고 5번 가지고 막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저는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기준을 드리냐면 자, 정답이 이렇게 배운 거에서 나와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1번은 정답이 배운 거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지문을 이렇게 뭐지? 이거 처음 보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해주던데 하는 얘기 있으면 그 전부 다 그냥 안 좋은 지문이에요. 자, 실제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일단 정답을 배운 데에서 명확하게 줬다면 나머지는 흔드는 용도로 문제를 넣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출제 테크닉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이 골라졌다면 그 나머지 지문은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냥 흔드는 용도의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는 게 속편하고 그거를 내가 공부를 안 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 답이 안 나왔는데 또는 정답이 1번인데 1번을 내가 몰라. 답이 안 나오거나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을 내가 몰라. 그러면 공부를 좀 해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이러저러하고 이거는 안 봐도 된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손 끊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정답이 나왔는데 나머지 지문을 내가 몰라. 그거는 그냥 선생님한테 오지도 마시고 그냥 다 버리세요. 나머지 다 버리세요. 그런 문제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기준이 정답을 내가 맞출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배운 거 안 배운 거 나머지 지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 문제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내가 떠안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나머지 지문은 뭔 말이 하겠지 하고 그냥 버리고 다른 문제 풀다가 혹시 그 문제를 틀리면 그때 다시 보면 보더라도 다른 문제 풀다가 다시 그 문장을 만날 일이 안 생기면 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다 보면 중요한 지문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뭐 아주 중요한 거는 아마 올해 시험 볼 때까지 막 30번, 40번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은 한 번 딱 볼 일 있고 그 다음엔 볼 일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버렸다가도 중요한 거라면 언젠가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나는 답만 맞추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답만 맞추고 맞추면 패스, 틀리면 점검 이렇게 하는 거고 틀렸을 때 모르는 말들이 막 있어서 틀렸어. 그럼 빨리 선생님한테 가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맞췄는데 2번부터 5번까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방금처럼 안 좋은 문제에서 안 좋은 문장을 계속 연구하다가 피로감만 더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으로 많이 풀 거니까 중요한 거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돼 있다. 내가 버리고 가도 언젠간 그 녀석을 또 만나게 돼 있다. 안 중요한 거라면 이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그냥 버리세요. 괜히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문제를 좀 소화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그냥 맞췄으면 패스, 틀리면 잠깐 점검. 배웠는데 틀렸네? 그럼 그거는 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뭔지 모르는 게 답이야. 그럼 일단 제껴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지 거기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알아내야지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시중에 문제집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때 좀 계속 붙잡고 있지 마시고 빨리 선생님들한테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질문으로 제가 마지막 갖고 온 거는 이 질문인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 요거 좀 위치를 제가 조금 조정을 할게요. 화면을 좀 키울까요? 이렇게. 네. 자, 점유자가 점유했던 물건을 소유자한테 반환할 때 점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물건이 며칠 동안 훼손됐다면, 자, 요 중요한 말이죠. 귀책 사유 없이 물건이 며칠 훼손됐다면, 여기까지만 칠게요. 귀책 사유 없이. 자, 이렇게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귀책 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고요. 자, 이게 간단하기는 해도 굉장히 원리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민법은 전체적으로 과실책임의 원리라 그래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책임지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자,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뭐 무권대리나 복대리 또는 뭐 전세권에서 전전세 했을 때 이럴 때 또는 뭐 담보책임 이럴 때 몇 군데 있는데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럴 때만큼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런 애들 대부분 암기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 안 지는 걸 민법의 기본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 있는 사람 잘못 있는 사람만 책임지는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원리들 중에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짧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거 왜 틀렸어요? 이런 거보다 이거 이런 거예요? 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 그래서 자, 질문을 하실 때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또는 뭐 어떤 문제가 다 이상해요. 뭐 이런 어떤 그 방식으로 질문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거. 내가 공부하다가 이 문제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이게 혹시 맞나요? 이렇게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질문이에요. 뭐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 저 60점만 딱 맞으면 되는데요. 어떤 책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선생님들이 피곤합니다. 어떤 책이든 좀 보세요. 어떤 책이든. 이제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선배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 책이나 사서 그 책을 딱 씹어 먹듯이 다 소화를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 근데 그 책을 네가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책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야 어느 책을 골라야 내가 합격을 할까 들여다보고 이거 열어보고 저거 열어보고 이 책 보니까 저 책 탐나고 저 책 보니까 이 책 탐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시촌에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애라 가지고 잘 알아요. 서점에서 책을 늘 뒤져요. 이거 보면 저거 탐나고 이 책은 저게 정리 잘 되고 저 책은 이게 정리 잘 되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은
자, 이쪽 선생님 프린트, 저쪽 선생님 프린트 다 있어, 다 가지고 막 가방에 막 이만큼 책도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시험 오래 하세요. 그런 분들은 강사하시면 좋습니다. 자료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근데 어떤 교수님의 책이든 합격을 하는데 충분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같이 절대평가 60점 시험에서는 무조건 다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교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눈에 잘 들어오는 교재 하나나 2개 정도만 가지고 잘 정리해서 그냥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책을 뭘로 하면 합격하나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답답합니다. 막 고구마 막 10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해. 왜? 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게 될 게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이 책 저 책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떤 책을 봐야지 합격하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중 어떤 것도 소화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책을 추천해줘도 시험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지못해 시기별로 추천해주긴 합니다.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한 1월이나 3월 달쯤에 오면 뭐 기본서보다는 필수서가 조금 더 정리 잘 돼 있으니까 필수서에 한번 올인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뭐 제 책이지만 제가 만든 필수서에는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있어요. 뭐 95점까지는 맞을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정리도 잘 해놓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림도 다 넣어놓고 너무 잘 만들었어. 그거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진짜 밤새도록 만든 거야 진짜. 10,000몇천 원 받고 팔길 아까워 진짜. 피땀 흘린 책이야. 근데 그걸로 공부하면 되지 뭐. 또 다른 교수님 책 보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지. 근데 10월달 이렇게 가가지고 특히 9월달 10월달 갖고 뭐 볼까요? 뭐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지금까지 필수서 그렇게 보라고 했는데 안 보셨다는 얘기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와서 필수서 보라고 하면 이분 또 안 볼 텐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특강으로 하는 백선이나 또는 뭐 특강으로 하는 마무리 정리 자료 가지고 가서 드립다 외우신 다음에 그냥 그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맞춰보시라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괴로워요. 무책임하잖아. 물론 백선이나 1일 특강 자료를 가지고 마무리 정리 잘 안 되신 분들을 극단적으로 외워서 뭐 떨어질 뻔했던 분들이 합격해서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특강이니까요. 그런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진 책이에요. 선생님들의 찍기 능력 총동원해서 시험에 나올 문제를 똑같이 예측해갖고 제시해주고 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오면 그냥 똑같이 풀어 그냥 이렇게 하는 특강이고 그런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그런 백선이나 1일 특강 자료에 자기 어떤 운명이 걸려있다? 가슴 답답한 일이죠. 자,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근데 마무리를 위해서 백선 특강이 그냥 활용되는 정도라야 되는 건데 거기에 모든 게 걸려있다? 그럼 지나간 6개월, 8개월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답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기도 좀 힘들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몰렸다면 1년 내내 어떤 과정이 잘 안 됐다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게 답답하니까 하는 질문이겠죠. 그렇지만은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라서 교재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을 다 합격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 어느 교재를 고르시던 그 교재를 믿고 최선을 좀 다해 보시기 바라고 뭔가 궁금증을 가질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다 질문을 가질 때에도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까? 뭐 내가 지금 동영상을 뭐를 보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보다는 자, 이 책에 써 있는 이 말이 내가 생각한 그 말이 맞나? 그걸 궁금해 하시고 그게 확신이 없다면 문제를 풀어서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이게 이 말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질문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합격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재 또는 뭐 또 강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으로 하는 고민의 시간을 아껴서 한 글자라도 더 읽어보고 나의 생각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탁 좀 드리고요. 1, 2월 강의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3월 강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늦게 시작하는데 기본서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요.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좀 지금쯤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7월 달에 기본서 열어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7월 달까지 내 놀다가 7월 달에 기본서 사가지고 공부하고 합격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잘 맞는 거죠.
잘 맞으니까 일단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그냥 딱 올인해서 거기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택을 빠르게 하시고 그 선택에 쭉 밀고 나가시는 선택 그 행동을 빨리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대기 시간에 보다 보니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미루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했었는데 같은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도 아껴서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과를 이루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어제 시작하지 않은 일이 오늘 끝나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을 해야 언젠가 끝납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 내일 끝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시작 안 하면 절대로 내일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작하면 시험이 100일 남았다면 내일 시작하면 99일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네. 자, 민센뉴스 2월 19일 방송은 공식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